가짜 사나이로 네. 유명해진 사람이잖아요. 이근대위가. 그 인성 문제 있어? 음. 이거죠. 그래서 숨 쉬지 마 냄새나. 근데 이제 가짜 사나이에서 유명해진 이근대위를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그 정책이 실종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근대위를 제가 비판을 하면은 이제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근대위는 대위 출신이에요. 그죠? 대위 출신이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선수하고 코치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생질을 이제 16년째 하면서, 제가 고시생 때는 누구보다 답안을 잘 쓸 수 있다라고 자신했지만, 지금 못 씁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잘 쓰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도 잘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험 볼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문제가,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제도부터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은 47조에 국정조사권과 함께 국회의 이제 정부에 대한 통제 권한으로 국정감사권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기회가 우리나라가 이제 100일 동안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같은 경우에 9월 1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딱 100일 끝나는 게 12월 9일인데 올해가 12월 9일 날 끝나요.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진 문제되는 뭐 팽순이 이근대윤이 나오는 게 요게 추석 끝나고 원래 10월 5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빠르다 해서 10월 7일 이틀을 미루고 이제 그때부터 10월 26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국정감사권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 상임위를 활성화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바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근대위를 부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국회를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건 위주로 어그로 끌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서 사실상 정책은 실종되고 인기 위주로 진행되는 이런 국정감사, 이런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 결국 이거는 소비자한테 그 모든 게 다 전가될 수밖에는 없는 건데요. 사실 저도 연구실을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는데 플랫폼 이렇게 되게 잘 돼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했는데 가격이 되게 싸길래 좋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같이 이사를 하러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세 분이 오셨는데 같이 날라드리고 이제 같이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떼가는 만큼을 그냥 제가 드렸어요. 네, 그만큼 오. 드리고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차라리 동네 이삿짐 센터를 불러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우리 저는 센터를 맡고 네, 있습니다. 네, 신민입니다. 네, 동행 TV를 맡고 있는 신민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외신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호의적으로 우리 선거 때 사실 외신이 좀 개입을 해줬었죠. 근데 뭐 신천지 때라거나 아니면 총선 때, 그리고 이태원 발 감염 때, 마지막은 이제 광화문 발 감염 때 외신에서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위기 상황이 왔다 이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이 네 번의 고비를 우리가 잘 넘겼고요. 정말 모범을 세우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가능한 것이 사실 국민성, 정말 높은 시민의식, 뭐 공동체의식,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있을 수 있지만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선 따라하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이 IT 강국이라는 장점을 또 유럽에서는 뭐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 정보들, 개인 정보들을 다 가져가게 되면 정부가, 국가가 결국 빅브라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 섞인 목소리들을 냈지만 우리는 그 문제까지도 결국 슬기롭게 다 해결했다라는 거고, 제가 정말 감동적인 것은 항상 디테일에는 악마도 있지만 디테일에는 함정도 있거든요. 그 디테일의 악마와 함정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K방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어도 근데 있고 그렇죠. 벌점을 받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냥 운전해도 되는데 이제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이 되면은 그 면허 정지의 법적 효과라거나 면허 취소의 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한 방만 맞아도 그냥 바로 취소시키겠다 그 이제 그 수준으로 얘기잖아요. 벌점을 매기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가장 강력한 문제는 제가 상당히 이 개천절 집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요. 지난번 광화문 때를 겨우 우리가 이제 극복을 했어요. 지난주에 평균 하루 확진자 숫자가 70명대로 이제 떨어져서 100명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극복을 해냈는데 또다시 개천절 집회. 사실 저는 이제 정말 이거는 그냥 기독교 환자들의 IS 테러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말 비타협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이제 지난번 이제 광화문 때처럼 그리고 최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또 집행정지 결정이 나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제 동행 TV에서도 학생들에게 분노해서 강의 중에 이거 갖고 네, 욕짓거리 시장 뭐 이렇게 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문제 되면은 지우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지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도로교통법, 도교법을 적용하는 방법까지도 있을 수 있다. 우선 법률을 적용하는 기본 3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경찰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신림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은요,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요. 두 친구가 있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 상황을 봤던 형사법 강의하는 이제 선배님이 저에게 예를 들어줬던 상황인데, 둘이가 이제 갑이라는 친구, 을이라는 친구, 둘이 시험을 봐, 둘 다 합격을 한 거죠. 좀 시간이 지났고, 이 친구도 행시 합격한 애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생기는 지위까지 올라갔고요. 얘는 이제 판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갑이라는 판사가 있고, 을이라는 친구, 이제, 행정 공무원이죠? 어떤 처분을 했는데 잘못했다라고 해서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이 친구가 또 그 처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 지난번에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법정에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제 행시 합격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너가 내린 그 판결의 효력이라는 것은 해당 사건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다른 사건이다. 다른 사람에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또 네가 재판을 해라. 그리고 네가 똑같은 판결을 내려도 나는 또 그 짓을 할 거다. 이게 내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번처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지자체장들이 방역당국이 금지 통고를 내립니다. 거기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정지 결정을 피할 수 있는, 기속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행정성법 개정안을 법안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또는 이제 즉시항고의 효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통과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권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 정말로 비타협적으로 기속력을 다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이제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제가 통계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요 3,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그만큼 적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사람들이 각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북한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생기면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번 추석만 지난 4번을 잘 우리가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추석만 잘 넘긴다면 다시금 신천지 이후에 있었던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다시 멀쩡하게 일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 살 수 있고 숨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하. 이게 한기총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인데요. 이제 극우 세력들의 준동,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유럽에서도 이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차님이랑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극우라는 것이 물론 민족주의가 지나치게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남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적개심에 호소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여줬던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동유럽에서 이슬람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일본에서 혐한론을 조장하면서 우리를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극우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나라의 극우가 진짜 민족주의가 팽창한 것이다, 과도하게 흘러간 것이다, 이런 거라면 사실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적개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집회 때 뭐 그 일장기 하고 무슨 이스라엘기 나오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들이 성조기를 불태워야 되고요. 그들이 일장기를 불태워야 되는데 예. 그들은 성조기 일장기를 들고 다니고 있다는 거거든요. 흔들고 다니죠. 이거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관련된 논문들을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상상의 빨갱이, 존재하지 않는 빨갱이죠.
빨갱이의 역사도 찾아봤더니 정말 이거는 뭐 빨치산 등 뭐 빨갱이라는 게 과거에 고립된 소수를 도와주기 위한 세력을 빨갱이라고 불렀던 그런 이제 역사적인 것들 남아 있더라고요. 이 상상의 빨갱이로 낙인 찍어서 그 군사정권, 권위주의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게 쟤네랑은 좀 달라요. 쟤네는 존재하는 대상입니다. 유대인 존재하는 대상이고요. 한국 사람 존재하는 대상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극우의 모습이라는 것은 몽환적인 적의 생산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적을 만들어내가지고 겁나 제가 있어 보인다.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게 지금 탈냉전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만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요거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안 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돼 가는데 안 밝혀도 기억이 잘 되는데. 나지 않아요. 혹시 네. 신부님이세요? 네. 사리를 쏟아내는 중인데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친구랑 이제 좀 가깝게 지내고 싶으면은 여행을 가자고 해요. 여행을 가갖고 그러면 이제 여행까지 따라와. 1박 2일로 이렇게 갑니다. 따라오면 이제 여자친구가 여기 선 넘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손만 잡고 어, 있을 건데. 선 넘어오면 오빠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있죠. 그러면 얘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침대 밑에서 그냥 자면 내가 뭐가 돼요? 선을 넘어가면 나는 짐승이 되고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나는 짐승마다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안 이래나 되고 저래나 야수거든. 그러니까 이래면 짐승이고 저러면 짐승만도 못한 놈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극우예요. 이 말을 꺼낸 이유가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매번. 근데 이게 결국은 극우의 중심에 저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환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환자냐? 신앙 환자들이거든요. 기독교 환자들입니다. 기독교 환자들. 그 제 채널에 보면 오른쪽에 함께하는 채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기독교 환자 치료하는 목사님들의 채널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환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을 참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이 시민권자이고 또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인데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와 그다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면서 여기서 신앙으로 정치를 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 신앙과 정치의 혼동, 예, 그런 이제 참칭 행위가 결국 이 극우를 죽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요건 야수님이 잘 해결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이 국민의 짐이라는 작가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과문 통지문은 김정은이 나중에 가서 나는 모르는 일이요라고 모르쇠로 일관해 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규탄 결의안을 채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가 가짜 통지문을 공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통지문이고 진짜 사과문인데 나중에 김정은이 다른 말을 하면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뜻인 겁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 안전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지금껏 국민의 안전을 그 어느 나라보다 성공적으로 지켜내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것은 코로나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 짐과 민주당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한 명의 국민이라도 살리려고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그렇게 바이러스 테러하는 것도 동조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논할 지금 그런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먼저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요. 맞아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 당신들의 뭐 정략적인 뭐 생각,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 방향은 북한을 향하세요. 우리나라 정부를 향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요.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 군당국과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딱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 조사를 좀 더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해 해상 경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NLL이라는 미국이 그어놓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북한에서 말하는 경계선은 더 우리 쪽에 가깝겠죠. 미국이 그어놓은 건 더 북한 쪽에 가깝겠죠. 그래야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어디서 터졌냐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미국이 그어놓은 위쪽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계선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완전히 북한의 해역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랬냐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100번 양보해도 북한을 상대로 해야 될 문제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사과를 요구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과에 달림은 영창으로. 좀 불러주세요. 그걸 왜 불러야 됩니까? 달리는 영창으로. 원래 가사가 자라 뭔데요? 씨. 이거 자장가요. 야 자라. 이게 해야 돼요. 뭐 이거를 그렇게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좋게 생각을 하자고요. 네. 달림은 영창으로. 한가위 달림 보면서 한가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보면서 이 따뜻한 명절 예, 행복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영창이 뭐야? 밝은 창, 그죠? 창을 통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 예, 따뜻한 그런 명절 덕담이었다. 거기다가 또 영창 피아노가 또 세계적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 얘는 진짜.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게 봐도 그렇죠?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저는 월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월북? 월북은 아직 안 해봤고요. 그건 뭐 기회 되면 제가 저과 고시 공부할 때인데요. 신림동에 이렇게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까지 같이 술을 먹고 이제 후배를 보내려고 택시를 태워 보내려고 길거리에서 큰 길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 둘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우리 바로 앞으로. 사람이었습니다. 떨어진 순간부터 바로 파래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깜짝 놀라갖고 이게 뭔지 몰랐어요. 사람인 거죠. 이게 탈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림동 고시원에 숨어서 지내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갖고 뛰어내린 거죠. 그래서 현장 보존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경찰은 아니지만 바로 올라가서 그 건물주 불러내고 해서 현장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경찰이 뭘 잘 몰라서 훼손을 하려고 하길래 좀 알려주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딱 뭐가 있냐? 당연히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뛰어내립니다. 이게 이별의 인사거든요. 저 이제 갑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배에 신발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실적으로 만약에 빠진 것이라고 한다면 신발 신고 있다 빠지겠죠. 신발을 왜 가지런히 벗어놓고 빠지게 됩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조끼를 입고 첨벙첨벙 하려면 사실 신발을 신고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안 벗겨지기도 되지. 하고. 발가락이 필요한데. 음.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왜 월북의 논쟁이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월북자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한 건 잡았어요. 한 건 잡았고 이 사람의 인명에 대해서는 전 별 관심 없어 보입니다. 복진다. 그냥 한 건 잡은 것뿐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월북자라고 보게 되면은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월북자를 죽인 걸 어떻게 비난합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북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럼 이들이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빈곤한 추측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국정원과 우리나라 군 당국과 이들의 정보 자산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군대에서 그런 걸 봤는데 뭐 지금은 드론 같은 걸 사용하지만은 예전에 요만한 진짜 조그만 드론보다 조그만 막 이런 비행기들을 띄워가지고요 통신 감청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막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사실상 감청도 가능했을 것이고요. 아무 근거 없이 월북의 추정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믿겠습니까 도대체? 그 부분은 생각합니다.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 가서 뭐 격파를 해야 된다 그건 태권도에서 하는 거고요. 격파는 예, 아무 데서나 격파하는 건 아니고. 김종대 듣고 있나? 네. 그러니까 전문가라며 태권도 전문가인가? 예, 나도 태권도 좀 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쪽 함정과 우리나라 함정과 무선 교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그렇게 흘러갔으니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하려면 뭐가 가능해야 돼요? 교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교신이 가능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 2004년도에 교신이 가능하도록 합의를 보고 교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신을 방해하고 좌절시킨 게 누굽니까? 바로 국민의 짐당 정권입니다. 그들이 북한과는 교신하지 않는다고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려서 지금 교신을 못한 거예요. 만약 니들 말대로 월북자가 아니고 정말 피해자라고 한다면 니들이 죽인 거야. 확실히 니들이 죽인 거야. 김어준 총수의 하차를 주장하는 게 국민의 짐 쪽이 아니라 이천파 쪽입니까?
지금 이천파가 청원을 올렸다는 설이 있는데 그걸 올리고 나니까 국민의 짐에서 열심히 서포트 해주는 거죠. 우선은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사실 이날 김어준 총수가 방송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다시 봤어요. 근데 그 어디에서 월북자라고 단정을 했다라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잠깐 이게 다시 봤지만서도 김어준 공장장이 정말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같았으면 그냥 말했겠는데 싶은 부분도 정말로 조심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간에서 월북으로 추정하는 듯하다.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월북자라고 단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청원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이게 만약에 국민의 짐 쪽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어떻게 추정을 하게 되냐면 추미애 장관 아드님 서일병 사건에서 한몫 건져보려고 했으나 사실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카투사 같이 근무했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증언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추 장관을 그리고 조국 장관 때처럼 괴롭히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그렇게 인용을 사실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은 저는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근데 더 이상 남한의 국민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북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 이 사태를 끌고 왔죠? 조중동이잖아요. 뭐라고 표현했죠? 화형. 근데 화형.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국경을 넘어오는 남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고 다시 네. 돌려보내고 이런 이제 선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야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경을 넘어오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조건 즉시 사살하라 라는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대화가 나눠졌던 부분이 사실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전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선박까지 갔거든요. 가서 부유물만 태웠는지 사람을 태웠는지 라는 문제는 사람이 있었다면 태웠겠습니까? 안 태웠겠습니까? 태웠을 거라고밖에는 추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를 부유물을 태우는 이유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감염 때문에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지침 내려온 거니까 사람이 있었다면 이건 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태워야 되는 게 당연한 지침일 수밖에는 없는 거고 그것을 추정한 조중동이 화형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너무 자극적으로 너무나 이건 비인도적이다. 이 상황을 만든 게 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이게 말씀하신 대로 1톤 트럭 이런 거를 구청 거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군청. 여기는 이제 군. 네. 제가 이건 이제 성북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잘라요. 그걸 이제 회수를 해 갑니다. 이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5개 광고물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적법하게 달린 게 아니면 가져가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북구에서 제가 통일한 마당이라는 것을 처음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한 5년 했는데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네. 통일을 좀 원해서 빨갱이. 했는데 그때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뭘 봤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거는 구청에서 허가한 플랜카드다, 현수막이다. 맞아요. 그걸 그거 해야 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갖고 다니면서 그럼 저희가 걸게요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뭘 보냐? 이건 공법관계 문제고요. 사법관계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 나라고요. 따라서 공법관계에서 허가받고 현수막 거는 문제 하고요. 남의 물건에 손대는 문제는 다른 거라고. 무슨 말이냐?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철거해야죠. 이거는 무허가 포장마차니까. 하지만 그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나 오뎅을 먹은 사람이 돈을 안 내도 되는 건 아니라고요. 돈은 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는요. 남의 물건이에요. 재물손괴고. 지금 박덕흠은 불법을 대놓고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했을까? 나도 라고 이렇게 할래. 의심했을 때 김어준처럼 세간에 따르게 되면은 박덕흠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이제 사실 보시면은 조선일보에서 했던 보도예요. 월북시도 남성 임진강에서 사살 간첩 가능성도 있어. 이게 2013년 9월 17일. 예. 그러니까 정말 왜 월북 여부가 문제가 되는가? 바로 이제 그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 조선일보의 저 사진, 그림 너무 잔인하네요. 화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저런 사진을 올리고 지금 총을 쏘는 모습이잖아요. 저건
제가 봤을 땐 너무 잔인합니다. 저런 걸 올린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맞고요. 13년도에 뭐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랑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은 예,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이 월북 사실, 총으로 쏜 사실 다 알고도 가서 춤추고 놀았던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작자들이 감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도 어불성설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한 건 잡았다 해서 반공주의 부활을 저는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본인들의 지지율은 10%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의혹 제기를 해도 10%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네들이 지지율이 올랐을 때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 반공주의 시대밖에 없었거든요. 이 반공주의의 부활을 꿈꾸려고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요,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코로나 시대입니다. 전 세계는 3,300만 명의 확진자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고,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는 모든 문제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한반도의 정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도 코로나와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문제고요. 코로나 존재하지 않던 시대의 반공주의를 지금 다시 꿈꾼다. 네. 그냥 맞는 일본으로 가라. 어, 정신이 박살이 나가지고요. 네, 뭐 후시댕 같은 걸 이렇게 발라도 3살이 돋지 않아요. 끝난 애들인데. 네. 그럼 뭐 이미 전 포기한 애들인 것 같고요. 그러면 너네들이 그 박근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있었는데 감옥이 잘 어울리는 분이시고. 근데 이분을 김문수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했었냐?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박근혜라는 분은 미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없는 1000년 만에 나오신 여왕님이라고 했어요. 야, 계몽군주에서 그 유시민 작가가 말한 군주는 독재자라고 말을 한 거야. 군주, 독재자, 독재자인데 근데 꽉 막힌 독재자는 아니고 뭔가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박근혜를 여왕으로 칭송한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건 사실 김종대 의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의당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즘에 정의당이 보이고 있는 그 행보들을 보게 되면 정말 뭐 국민의 지금과 뭐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포스트 심상정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고요. 뭐 이번에 지난 일요일 날 했죠. 들어와서 마지막 결선을 10월 5일 날 추석 끝나자마자 한다고 하는데 그 포스트 심상정 시대에 정의당이 새로운 대표가 되신 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정의당의 해체를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조국 장관님의 그 정경심 교수 그리고 자녀분들 그리고 그 각 동생들 이런 식으로 사전에 8촌까지 다 털었습니다. 다 털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저는 정말 놀랍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현재 시점 우리나라 법제처 사이트에 공개된 것에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법령은 4,786개입니다. 그 4,786개 중에서 약 92%에 해당하는 4,400여 개가 행정법령입니다. 네, 이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많죠? 볼. 그런데 다는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 행정법령들이요. 이거 여러분들이 뭐 형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범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 각 행정법령들도 전부 다 벌칙 조항이 수도 없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00개가 넘는 그 벌칙 조항들 이것들을 전부 다 적용을 시키는 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냐면 윤미향 사건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친구 놀러와서 음료수 하나 사오면 이거는 불법 숙박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걸려고 하면 다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검사들이 맘먹고 범죄자 만들려고 하면 누구든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범죄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털어버리게 되면 제 주변을 털어버리게 되면 저는 그냥 완전 개쓰레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가족은요. 이 결과는 진짜 그 누구보다 깨끗하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네, 결국은 가족 사기단이 아니라 검찰 사기단에게 당한 피해자죠. 맞습니다. 그래 그거를 딸을 케이크 사다 주는 거를 그냥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숨어서 나를 보고 있을 연출을 거고 했다. 나 사진 찍히려고 케이크를 샀다. 자기들은 이렇게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생각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벌레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보여주기 식으로 정말 쇼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시성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 조국 장관을 보면 저는 참 답답해요. 그냥 학자구나. 정치인이 될 그러니까 조국 사람에게 장관을 부모님으로 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왜 답답해야 됩니까? 아, 우리 조민 후배님 정말 힘드셨겠다 살면서. 좀 네. 도와드려. 네, 난 신민인데 넌 조민이고 힘들어. 네, 나도 이게 정말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왜 조국 장관님한테 나를 한번 대입을 시켜 보면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짓이지만은 네, 한번 대입을 시켜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할 땐 안 그래 보였는데 밖에서 같이 술 한잔 먹으면 개판이야. 넌 정말 행정법 말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맞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은 일어나서도 나 가르칠 것만 생각하고 잠들 때도 가르칠 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 생각만 하다가 아무 개인 생활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뭘 뭐 보여주고 누가 뻗치기 들어오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길 가다 그냥 막 돌뿌리 넘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런 사람을 이런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 쇼윈도 같은 인생 사는 사람들이 이런 그러다 생각하는 보니까 그 50억이 어. 이게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조국 장관님 얘기했잖아요. 그 생일 케이크 기획했다고. 생일 케이크 기획을 한 거는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인수 총장. 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인데 막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직원들한테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줘요. 근데 생일 케이크가 하나에 얼마냐면은 19만 원이에요. 근데 사진을 내가 봤거든요. 저거 10,000원짜리야. 욕날 뻔했어. 허접해. 진짜 허접한 케이크를 19만 원에 샀는데, 근데 그 케이크를 파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인수야. 아. 지가 지한테 돈을 준 거야. 지가 지한테 돈을 주면서 10배 이상 튀겨서 생일 케이크 기획을 한 거죠. 조국 장관이 생일 케이크 기획을 한 게 아니고, 이인수가 생일 케이크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고등학교론이 정말 훌륭합니다. 이거 좀 많이 써먹어야겠다. 네, 고등학교론이 검사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은 더 오랜 그죠? 네, 40년짜리. 네, 저희 고등학교에는 조인성이 나왔습니다. 네, 차두리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선배. 그런데 네, 이런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뭐 차두리도 조인성도 감히 이제 저를 만나면 고개 한번 빳빳이 들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축하드립니다. 그 고등학교거든요. 네, 고등학교의 기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스트레이트가 잘못 보도를 했던데요. 잘 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사와 감사 임원들은 뭐 아무나 사립학교 마음대로 아니, 전혀 안 그렇고요. 전혀 안 그렇고 이사나 감사와 같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들은요. 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사 취임 승인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사립학교법도 지금 보시면은 아까 40개 중에 39개 빼고 1개라고 했죠. 근데 그 1개가 결국 아까 그 검사라는 이 친구가요. 젊은 친구던데 이 막내 친구가 전화해가지고는 사실 보니까 저쪽에 피고인인 이인수 총장의 변호인이더만 하는 짓이 이쪽에 검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저쪽에 변호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 그래서 200만 원 나왔다고 했잖아요. 300이 넘어가게 되면 총장직 상실이 되기 때문에 200을 줬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좋아.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야.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사 취임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얘네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0개 행정법령 중 하나가 사립학교법이고 여기에도 벌칙 조항이 있고 처벌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왜? 고등학교 선배가 하지 말라니까. 네. 그게 결론인 거지. 그게 결론. 이 카르텔을 깨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 이야기 이건 사실 이 설병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죠. 검찰개혁 방해, 윤석열 비호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이거를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 때문에 뭐 덮여졌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제가 2, 3주 전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직 검사와 전직 판사들이 나와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시간을 끌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지난 2월 때부터 왔던 것인데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국진당한테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추 장관도 검찰 조사를 봅시다. 이런 걸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 쟁점을 만드는 밑바닥 깔아준 게 검찰이었고요. 결국 마지막에 지역대장 소환하는 순간 검찰은 포기한 겁니다. 예, 포기한 거고, 근데 그나마 신용을 내려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 이런 짓을 해서 결국 끝난 것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저널리즘의 기초에서 이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또는 위험한 곳에 가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자신을 던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 정도의 언론의 자유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건데, 이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저널리즘이 실종된 지는 이미 오래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자체 해결이 안 되는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거기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니 뭐니 이런 논의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한결의 머시기? 라는 팀장이 이 짓거려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여기서 제가 무엇을 보냐면, 제 시험 보게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 네,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선희 씨도 어린이일지 모르겠는데요. 뭐 나이가 안 나와 있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가짜 뉴스가 퍼뜨려졌을 때하고요. 우리 옆에 새마을식당에 영업정지가 나왔죠?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영업정지 여기 지금 얼마 나왔죠? 2주. 2주. 네, 2주 매우 데미지가 타격이 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주 하지 말고 아주 세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3개월 가볼게요. 네, 3개월 영업정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3개월 동안 영업은 못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JTBC 기자 출신이라고 말을 하는 여성분이 계시죠? 뭐였습니까? 웨딩 회사였습니까? 웨딩 컨설팅 위원회. 네, 거기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하고 뭐가 됐어요? 폐업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영업이라는 거 물론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요 단골 손님들 오시다가 딴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는요 불특정 다수한테 퍼뜨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업정지 하나를 할 때도요,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 불이익처분 절차라고 해서 이런 걸 해요. 당신에게 영업정지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이유에서 사전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런 사정이 있었어요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을 해줍니다. 이러한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3개월 영업정지, 아니 2주 영업정지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가짜뉴스로 아예 회사 하나 날려버리는데 얘네들은 무슨 절차를 밟고 있죠? 최소한의 취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법조인협회 강종규 회장께서 환영한다 말씀하시고,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현 회장님도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환영한다, 약자를 보호한다. 네, 법조인들도 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들에게 우린 질렸어. 다만 언론사들이 더 귀중해서 그런 거야? 이제 합니다. 뭘 하냐? 네, 저도 사실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올 초에 다 퇴사하고 나와서 유튜브에 몸을 담고 굶어 죽을 걸 각오하고 뛰어나왔는데, 큰일 날 사람이네. 네, 가정이 없으니까 애인이 없으니까 막 나가는 건데, 더 큰일 나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겁니다. 수험가에서 16년 강의를 하면서 선생을 흉내내는 강사들의 돈만만 본 강사들의 정말 진절머리가 나왔고,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지금 기독교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는 교회들의 난립, 지금 여기서는 기자를 흉내내는 이 기레기들의 준동, 이것들, 이 가짜들이, 비정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것을 정상화시키자고 말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였죠.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선정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그리고 지난 9월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시부터 준비를 했던 것을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집단소송법이라는 법을 아예 새로 만듭니다.
제정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를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게 두 개가 확 콜라보 들어가 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요 내용을 봐버리니까 이 집단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요. 뭐 예를 지난번에 우리 뭐 이렇게 저거 환경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시면 이게 과거에도 우리 행정법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단체 소송과 집단 소송에 대한 논쟁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단체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이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일일이 하나마다 개별법마다 소제기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집단 소송으로 대체해서 해결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 집단 소송의 일반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50명 이상의 피해자만 있으면요, 언론사고 나발이고 다 공격할 수 있고요. 이 다 공격을 하는데 심지어 내용을 보니까 일응 추정 및 간접 반증의 원리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피해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놈이 나쁜 놈이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반증해야 돼요. 네. 원래는 내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계략적 주장만 하면 저쪽에 기업이든 언론사든 저놈들이 다 반대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지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입법 예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또 그 사이에 또 이런 걸 준비하고 있네. 그래, 이야. 바쁘실 텐데.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가 푸나님이 계실 때처럼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는 혼납니다. 여러분 이수진님은 지금 빠따 맞게 생겼어요. 안 되는데. 지금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자마자 튀어나갈래. 오늘 그 촛불 집회 1주년 기념 행사를 지금 시사타파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푸나님이 거기 지금 참석을 하러 가셨는데 스타일. 명년설 한번 또 나오는 겁니까? 네, 그래서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회원 가입도 네, 부탁드려 봅니다. 마차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명 MC. 두 번은 하고 싶지 않네요. 하나님보다 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